화성 착륙 9개월 전 우주선 안에선 우주인의 근육이 녹기 시작합니다. 뼈는 하루 1%씩 칼슘을 잃고 중력이 없으니 혈압도 점점 떨어지며 시력도 흐려집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나 화성에 도착해 우주선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꺾이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에요. 더 끔찍한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로 돌아가는 9개월이 또 남았거든요. 지구 도착 후엔 최악의 숙취와 최악의 독감을 동시에 겪는 것 같은 지옥이 몇 달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위험 수준으로 줄어든 혈액을 머리로 올리려 안간 힘을 쓰며 세상은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죠.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딛는 그 역사적인 순간, 정작 우주인은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공중력 없이 화성에 가는 현실이고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중력은 초당 9.8m씩 아래로 당겨지는 힘인데요. 이걸 일지라고 부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영지 상태에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주정거장 높이에서는 지구 중력이 안 미친다? 천만에요. 우주정거장도 지구 중력의 영향을 거의 똑같이 받거든요. 지상에서 똑같은 높이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는 거의 같은 힘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럼 왜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냐고요? 그들은 시속 27,000km로 옆으로 날아가면서 동시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옆으로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지구를 비껴가는 거예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충분히 빠르게 옆으로 날아간다면 여러분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마찰 때문에 불가능할 뿐이죠.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대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예요. 우주로 가는 핵심은 높이가 아니라 옆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기 개념이 비효율적인 겁니다. 대기 속에서 옆으로 가속하면 마찰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잃어서 차라리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게 낫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니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화성으로 직진하더라도 미세 중력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무중력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중력 상태는 처음엔 재미있어 보입니다. 익숙해지면 장점도 있고요. 좁은 우주선 안에서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을 둘러보세요. 천장 근처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낭비되고 있나요? 무중력이라면 천장도 벽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앉을 수도 있고 천장을 선반으로 쓸 수도 있죠. 넓은 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중간에 둥둥 떠서 잡을 곳이 없다는 것 정도겠네요. 하지만 우리 몸은 무중력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최대 5.7리터의 피가 흐르는데 이 피는 온몸에 영양분을 전달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뇌인데 뇌는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중력은 계속 피를 아래로 끌어당기니까 순환계 없이는 피가 전부 발 쪽으로 몰릴 겁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의식을 잃겠죠. 다행히 우리한테는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와 정맥속 판막들이 있어서 피를 계속 위로 올려보냅니다. 지구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의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으니 이 시스템이 오히려 과도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이 쌓이면 시력 문제가 생기고 순환계에 문제가 발생하죠. 몸은 이에 대응해서 아예 피를 덜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근육과 뼈는 계속 몸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순간에도 수백 개의 근육이 활성화되어 뼈와 함께 작동하면서 여러분이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거든요. 우주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
몸이 스스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주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서 이걸 보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주인 스콧 켈리는 우주에서 1년을 보낸 후 지구로 돌아왔을 때 어지럼증과 평형감각 문제를 겪었고요. 발과 다리 통증이 몇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켈리의 1년은 화성 여행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성까지 가는 데만 9개월, 화성에서 최소 3개월, 그리고 다시 지구까지 9개월이 걸리거든요. 몸은 영지에 적응했다가 0.38지에 적응했다가 다시 영지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엔 일지의 지옥 같은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관절은 쑤시고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수준의 허약함을 경험하며 몸이 위험할 정도로 적어진 피를 머리로 올리려고 애쓰면서 계속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죠. 최악의 숙취와 최악의 독감을 동시에 앓는 것 같은 상태가 몇 달간 이어지는 겁니다. 침대가 정말 편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우주인들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갑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과학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쯤은 기꺼이 감수하죠. TED 강연 한두 번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태양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언젠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공 중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죠. 소설 마션의 작가 앤디 위어도 이 문제에 동의합니다. 장기 무중력의 대부분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9개월 동안 영지에 있다가 갑자기 화성의 0.4지에 노출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화성 임무가 2주간의 회복으로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인공중력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인공중력을 만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속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일정한 속도로 떠 있다가 엔진을 켜서 앞으로 가속하면 우주선 뒤쪽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감속하면 앞으로 밀립니다. 이게 바로 일지 로켓의 원리인데요. 여행 전반부에는 일지로 가속하고 후반부에는 일지로 감속하는 겁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데 가속에 의한 중력은 진짜 중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원리죠. 이제 중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산더미예요. 일단 엔진을 여행 내내 켜야 하는데 화학 로켓은 몇 분밖에 못 하거든요. 이온 추진이나 핵 추진을 써야 하는데 둘 다 일지 가속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물론 꼭 일지일 필요는 없어요. 무중력의 최악 효과만 피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의 중력을 만들려면 엔진을 엄청나게 키워야 합니다. 게다가 연료 문제가 있어요. 이온 추진이나 핵 추진은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연료가 필요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질량조차 가속 못하게 됩니다. 핵폭탄으로 추진하는 오리온 프로젝트도 언젠가는 폭탄이 떨어지고 감속할 때 방향을 돌리면 핵폭발 속으로 날아가는 문제가 있죠.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지로 날아가는 건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몇 달간 계속 가속하면 빛의 속도에 상당히 가까워지거든요. 상대성 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속도죠. 그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지 핵 로켓으로 가까운 별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은하수 전체를 12년 만에 횡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주선 안에서의 12년이고요. 지구에서는 11만 3,243년이 흐르겠지만요. 하나지 우주선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 인간 한 평생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우주의 끝은 더 멀어져 있을 테고 지구도 태양도 은하수도 대부분 사라졌겠지만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연료입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완벽하게 변환하는 엔진, 예를 들어 반물질 엔진이 있다고 해도 은하 중심의 블랙홀까지 가려면 질량 1kg당 62톤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은 연료와 화물 없이 12만 kg인데요. 이 우주선을 은하 중심까지 보내려면 74억 4천만 kg의 100% 효율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효율이라는 가정 하에서요. 현실에서 완벽한 효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사드 램제트라는 아이디어도 있는데요. 폭 6,000km짜리 거대한 전자기 깔때기로 성간 공간의 수소를 끌어모아 핵융합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연료를 싣고 다닐 필요가 없죠. 당연히 설계상 난제가 산더미고 핵융합 에너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추진 기술에 엄청난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일지 가속 우주선은 공상과학에 가깝지 과학적 미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두 번째 방법, 바로 회전입니다. 우주선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현재 기술로는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회전하는 물체는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 변화도 가속의 일종이니까요. 회전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밀려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중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회전 중력은 진짜 중력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일지 우주선에서는 아래로 밀리는 힘이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과 정확히 같습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다르죠. 가장 유명한 회전 거주지 설계는 오닐 실린더인데요. 물리학자 제라드 오닐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길이 32km에 지름 6.4km로 시간당 28회 회전하면 일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이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의 회전 중력은 우리가 익숙한 중력과는 달라요. 가만히 서 있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속 액체가 평소와 다르게 출렁거립니다. 회전 가군동량 때문이에요. 최소한 균형을 잃을 거고 최악의 경우 토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평형 감각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점을 느끼고 싶다면 공을 던져보세요. 공을 위로 던지면 회전축 쪽으로 가면서 수평 운동량을 얻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을 똑바로 위로 던졌는데 옆으로 휘어져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코리올리 효과 때문이죠. 이게 지름 6.4km 회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구조물인데도요. 더 작아지면 효과는 더 심해집니다. 회전 중력은 회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강해지는데요. 현재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구조물에서는 발에 느껴지는 중력과 머리에 느껴지는 중력이 달라집니다. 머리는 풍선처럼 둥둥 떠 있고 발은 콘크리트 블록에 묶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온라인에는 다양한 설계안이 있습니다. 아가멤논 행성간 우주선이라는 게 있는데 비현실적으로 강력한 이온 엔진과 회전 가능한 텔레스코픽 팔을 달아서 직선 중력과 회전 중력을 동시에 얻는다는 구상이에요. 나사도 노틸러스 X라는 설계안을 만들었는데 작은 거주 공간을 중심축 주위로 회전시키고 반대편에 균형추를 단 형태입니다. 화성 가는 길에 들러서 연료를 채우고 운동할 수 있는 정거장으로 상상했죠. 스페이스X 쪽에는 스타쉽으로 회전 중력을 만들겠다는 설계안이 몇 개 떠돌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스페이스X에서 공식적으로 낸 건 없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 팬들의 추측은 멈추지 않죠. 연료 보급 상태로 도킹한 두 우주선을 회전시키자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두 우주선을 트러스로 연결해 세 번째 중앙 유닛에 매다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멋진 아이디어인 건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부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중력 문제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우주 정거장 쪽에서는 게이트웨이 재단이라는 민간 기업이 회전하는 일지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게이트웨이라는 대형 우주 항구를 짓는 건데 그 전에 훨씬 작은 폰 브라운 회전 우주 정거장이라는 궤도 호텔을 만들 계획이에요. 독특한 점은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다양한 중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우주 항구에는 내부 링으로 달 중력을, 외부 링으로 화성 중력을 재현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멋진 컨셉 영상 몇 개와 크라우드 펀딩 정도밖에 없지만 적어도 궤도 중력에 대한 대화는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정말 지루하죠. 중력을 켜고 끄는 기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중력 자체를 조작할 수 있다면 무중력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추진의 성배가 될 겁니다. 우주선 1km 앞에 중력 우물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선은 그 중력 우물로 끌려갈 겁니다. 그 우물을 항상 1km 앞에 유지할 수 있다면 말 앞에 당근을 매단 것처럼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추진되는 거죠. 또는 반중력을 만들 수 있다면요? 지구를 떠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우주로 가든 도시를 가로질러 이동하든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공상과학이지만 과학에도 몇 가지 묘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개구리나 쥐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공중에 띄운 적이 있거든요. 벨기에 이론물리학자 앙드레 푸파는 2016년에 전자기로 시공간을 휘어 중력 같은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테스트는 안 됐고 효과도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그리고 반물질이 있습니다. 일반 물질이 중력과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지만 반물질은 어떨까요? 똑같이 작용할까요? 아니면 반중력 효과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반물질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성질이 뒤집힌 물질일 뿐입니다. 스핀이나 전하 같은 거요. 하지만 반물질 입자가 중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반양성자나 양전자가 떨어질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얼마나 빠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CERN에서 알파지 실험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반물질에 작용하는 중력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겁니다. 이게 중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표준 모형에서 중력의 위치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죠. 중력은 어쨌든 좀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기본 힘들은 전부 매개 입자가 있는데 중력만 빠져 있습니다. 이론상 입자 이름은 중력자인데요. 존재한다 해도 너무 약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검출기로도 잡아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입자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본다면 중력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고 중력자를 우리 뜻대로 휘두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은 다른 기본 입자들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냈거든요. 전류로 광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중력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중력을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을 겁니다. 판도를 완전히 바꿀 일이죠. 지금은 공상과학 같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중력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풀어낸다면 우주 전체가 우리에게 열릴 겁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지켜봅시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